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DeFi에 대한 거를 철저히 파헤치려고 합니다. DeFi는 Decentralized Finance,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eFi가 뭐길래 왜 이렇게 요즘 핫하고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왜 블록체인의 미래라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투자 방향을 잡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디파이를 제대로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디파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디파이 한다고 거짓말 치고 있는지, 단지 마케팅용으로 쓰고 있는 건지, 이거를 구분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파이가 왜 어떻게 나왔고 왜 요즘 이렇게 핫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미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역사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서프라임 모기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08년에 미국에서 너무 많은 집대출이 일어나면서 그걸로 인한 미국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07년,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생겼고 2010년을 사실 2010년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유명한 거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죠. 리먼 브라더스 홀딩스는 미국의 4대 투자 은행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레버리지,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하이리스크 투자들이 미국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타나면서 리먼 브라더스 같이 망했는데, 이때 리먼 브라더스에 투자했던 사람들, 미국의 4대 투자 은행이었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이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돈을 날리게 됩니다. 돈을 날리게 되고 정부가 이 월스트리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긴급 자금 수혈을 하는데, 이 자금 수혈로 월스트리트에서는 무엇을 하냐? 회사를 살리기보다는 돈잔치를 합니다. 보너스 잔치를 하고요. 이래서 생겼던 게 월가를 점령하라,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는 99%를 위해서, 그러니까 1%의 금융 거부들이 전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를 저항한다. 이게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입니다. 사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2007년부터 생겼어요. 2007, 2008, 리먼 브라더스 2008년이고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는 2011년에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도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생겼어요. 비트코인 2009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이런 서프라임을 보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앞부분을 보시면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P2P 방식의 전자화폐를 이용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다. 이게 사실 비트코인의 백서의 첫 문장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 금융기관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금융기관 없이 우리끼리 돈을 주고받겠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보낸다는 게 보통 뭐예요? 중고나라에서 내가 물건 살 때 돈 전송하는 게 사실 우리끼리거든. 근데 그거를 믿을 수 없지 않느냐? 돈이 갔는지, 돈을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를 은행이 원래 공증해 주잖아요. 우린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내기 때문에. 이거를 은행이 없어도 보냈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은행이 필요 없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의 정신과 상당히 유사하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붙어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으로 그들이 부는 다 독점하고 있는데, 그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실수,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죠. 실수로 이런 버블을 만들어내고 이게 터졌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여기에 전혀 상관없이 돈을 맡겼던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거 아니냐. 이들을 제외한 이 금융 시스템의 중개자라고 할 수 있죠. 투자은행, 은행, 증권사, 이런 중개자들을 제외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거에서 전자화폐 부분을 원래 만들었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은 원래 뭐를 혁신하려고 했냐?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이더리움이 나옵니다. 이더리움 나오고 스마트 컨트랙트 나오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백서에서도 뭐가 나오냐? 탈중앙화된 금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뭐 디파이까지 용어가 정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개자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면 중개자 없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2017년에 이제 ICO 붐에 들어가죠. ICO 붐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은 ICO에 이제 열광을 하고 이더리움의 유즈 케이스는 ICO다. 막 이래고 ICO가 이제 IPO를 대체할 거다. 막 이런 환상에 젖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하지만 그 환상은 다 무너졌고 버블은 다 터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알고 봤더니 이더리움은 ICO 말고는 유즈 케이스가 없었는데 ICO가 망한 거죠. ICO는 왜 망했냐? 물론 스캠이 많아서 그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터지니까. 이더리움이 ICO를 하는 것도 네트워크가 감당이 안 돼요. 크립토키티가 가장 사람이 많을 때 한 3,500명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매일 접속한 유저가 그 정도 됐었어요. 그 사람들이 클릭하는 거, 그 사람들이 내는 가스피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마비가 됩니다. 그 정도 유저 수에. 근데 무슨 금융을 혁신하겠다는 거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어떤 디센트럴 어플리케이션들이 정말 커지기 위해서는 100만 명, 1000만 명, 어떻게 보면 억 단위 유저들이 동시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서버가 죽지 않아야 되는데 네트워크는 죽어버리는 거지. 이 메인넷들은 죽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2008년에 정말 1년 내내 새로운 메인넷들을 봤어요. 우리는 100만 TPS다. 우리는 10만 TPS다. 우리는 이더리움보다 더 높은 하이 퀄리티 네트워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디센트럴돼 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 이오스였기도 했고요. 하지만 실제 이 친구들이 현재는 한 2018년, 2019년, 2020년 한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어요. 물론 네트워크는 런칭했습니다만 개발자들이 붙어있지 않죠. 개발자들이 붙어있지 않고 유저들도 붙지 않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긴 좀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매스 트랜잭션, 많은 사람들, 100만 명, 1000만 명, 뭐 1억 명 이런 사람들이 가입자로 있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금융은 어떨까? 금융은 다르잖아. 금융은 1000명 안 돼도 돼. 100명 안 돼도 돼. 진짜 100명만 들어와도 돼요. 사실은 100명만 들어오는데 이 100명이 자산이 1인당 100억씩 있어. 그러면 100명만 들어와도 들어온 돈이 얼마야? 1조입니다. 즉 매스 트랜잭션은 우리가 해결 지금 안 돼. 이더리움으로도. 하지만 우리는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이 아주 튼튼한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해킹이 불가능하니까 이걸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잘 짜면,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도 상황에 따라 해킹이 가능합니다. 다오 사태도 그걸 보여줬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이 가능합니다만 그거는 스마트 컨트랙트 잘못 짠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만 잘 맞게 짠다면 이건 해킹이 불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매스 트랜잭션이 필요 없잖아. 우리 되게 적은 트랜잭션으로도 되게 큰 밸류에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게 디파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디앱이 막 뜰 때는 우리가 매스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네트워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네트워크들은 그 정도 트랜잭션이 생기지 않고요. 우리가 강제로 사람들을 가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로우 트랜잭션으로 밸류 한 가지 트랜잭션, 매 트랜잭션의 밸류를 높이면 되잖아 라는 걸로 생각을 바꾼 거고, 그거에 가장 궁극적인 게 파이낸스인 거죠. 한 번의 전송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 수십억, 수백억을 전송하면 그 전송 한 번도 엄청난 밸류에이션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걸로 생각을 바꾼 게 디센트럴 파이낸스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원래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금융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금융 시스템.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니네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중개인, 여기서 중개인은 은행일 수도 있고요. 투자은행, 혹은 뭐 증권사.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실시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서는 주지만 그 보고서는 실시간이 아니잖아. 몇 달 뒤에 하는 거고, 어디에 새로 투자할 때, 하이리스크에 투자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돈을 굴릴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한테 허락받아요? 안 받죠. 물론 우리 계약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제한시킬 수는 있지. 하지만 그 계약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망하면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못 돌려받아요. 디센트럴 파이낸스는 그래서 뭐냐? 이 중개인을 빼는 거예요. 금융에 있어서 이 중개인을 빼는 겁니다. 증권사 빠져, 투자은행 빠져, 은행 빠져. 이거를 왜 중간에 니네를 끼고 하는데 우리 니네 중간에 안 낄 거야. 이게 디센트럴 파이낸스입니다. 그래서 디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재정 시간의 단축, 이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 신원 확인부터 뭐 대출을 받는다고 칩시다. 대출, 담보대출, 집을 담보대출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집문서랑 신분증만 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문서 들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 등본, 무슨 등본 막 떼가야 돼요. 그리고 뭐 하나 빠졌으면 다시 동사무소 갔다 오라고 그래. 회사 가야 되는데 뭐 며칠을 휴가를 내야 돼요. 휴가를 내고 반차를 내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들고 가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도장도 돈을 그때그때마다 한 5만원, 10만원짜리 도장을 계속 찍어야 돼요. 인증해주는 거에 대한 가격으로, 그것만. 하지만 디파이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디파이는 똑같은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물론 비트코인도 안 되지. 현재 이더리움만 돼요. 이더리움을 내가 있다는 게 바로 증명이 되잖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즉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디파이가 나중에는 언젠가 집을 올릴 수 있다면 집을 내가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도 바로 증명이 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해요. 현재처럼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집 대출과 다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뒤에 블록체인 쓰니까 더 어려워, UI UX 더 힘들어,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힘들어, 그래서 블록체인 힘들 것 같아. 근데 금융으로 생각하면요, 금융은 원래 너무나도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가입하기 힘들고 대출받기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 근데 블록체인을 쓰면 오히려 쉬워진단 말이야. 워낙에 허들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디파이가 각광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금융기관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돈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입금, 내가 솔직히 은행에 돈 입금하면 뭐 이자 주면 사실 상관없는데, 은행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기진 않지만 은행이 파산한 경우가 있어요. 종종 파산했을 때 내 돈 누가 책임져줘? 물론 한국은 잘 돼 있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해줘요. 안 해주는 나라들도 많고요. 5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어떻게?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잖아. 은행이 파산하면. 여러분도 저축은행 파산할 때 돈 날린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융기관이 없다는 거 아니야, 디파이는. 물론 이걸 중앙 주체는 아니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관리하는 주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네가 돈을 빌리려고 그래? 혹은 네가 거래를 하고 싶어? 네가 보험을 하고 싶어? 그럼 그 보험을 만들어주는 사람, 혹은 그 반대편에서 대출을 해주고 싶은 사람. 넌 대출 받으려고 얘는 대출을 해주고 싶어. 혹은 너는 투자를 하고 싶고 얘는 투자를 받고 싶어. 이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금융기관, 디파이의 운영 주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간에 내가 뭐 예대마진이라든가 그런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은 전부 다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산이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나온다. 누구나 블록체인에 가서 어떻게 자산이 이동했는지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프라이버시는 존재한다. 지갑의 주소는 나오지만 지갑의 주소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게 디파이의 강력한 점이에요. 실제 금융보다 더 편리하다. 더 편리할 거라고 미래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모든 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그게 편리함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 디파이를 밀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가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재정 투명성이 좋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상유 운용이 가능하다.
상호 운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을 받던 집을, 아직은 집은 안 되지만 뭐 비트코인도 아직 안 되고 뭐 이더리움으로만 되니까 현재는 이더리움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칩시다. 이더리움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더리움 담보로 대출 받는데 이더리움 담보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담보금이 이더 값이 떨어지면 내가 대출 받은 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잖아. 그럼 그걸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완벽한 디파이 시스템에서는 그 청산이 어떻게 되냐? 다시 덱스 탈중화된 거래소로 자동 이동합니다. 거기서 야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거 살 사람? 그러면 누군가 사요. 시장가로 팔면 누군가 사겠지. 누군가 사고 그 산 사람으로 다시 대출 빵꾸난 걸 메꿔주는 거지. 이더를 팔아서. 그런 게 다 자동화된. 그래서 모든 이게 뭐 담보대출이든 이게 보험이든 이게 마진 거래든 거래소든 모든 이 디파이에 있는 파이낸스 서비스는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삼성카드에 우리 가입돼가지고 삼성카드 잘 썼어. 그러다가 신한카드 새로 만들어. 그럼 신한카드에서는 삼성카드 정보를 못 받아와요. 우리가 신용을 다시, 그러니까 이 신한카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거 뭐냐? 우리 전체적인 신용도야. 전체적인 신용도를 가지고 대충 가늠을 하는 거지. 그럼 신한카드를 쓰다 보면 내 신용도가 오르는 거고, 신한카드에서도 아 얘는 돈 잘 쓰고 다 잘 갚는구나 하고 한도를 올려주는 거죠. 근데 삼성카드를 만약에 해지를 해버리면 그 사용기록, 탈퇴를 해버리면 사용기록이 다 사라지니까 내 신용 점수 같이 떨어지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죠. 서로. 왜냐?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다 보니 이걸 받아올 수 없고, 이 개인정보를 내가 주려고 해도 그냥 동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소득증명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할 게 되게 많잖아요. 디파이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 있으면 모든 곳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이 주소가 내 거야 라는 것만 증명하면, 한 번만 하면 돼. 그게 KYC인 거죠. 그것만 한번 하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돼 가지고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붙이기, 새로운 금융 시스템 거기다 붙이기가 너무 쉬워요. 모든 금융 시스템이 너무나 빨리 해결이 되고 원클릭으로 다 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한 디파이의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낫잖아. 훨씬 장점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재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바뀌게 될 미래가 아니겠냐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파이라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 있는 모든 프로토콜에서 다 가능해요. 뭐 이더리움은 사실 디파이가 가장 많이 있고, 뭐 이오스를 비롯해서 뭐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만 있는 프로토콜들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있고 가장 많은 팀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이더리움이다 보니 이더리움 위에서만 디파이가 현재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른 곳들은 아직까지는 뭐 씨앗이 발화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가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가장 큰 견인책이고요. 실제 보시면 이더리움 디파이 펄스라는 사이트인데, 디파이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상, 비트코인 네트워크상, 다이 네트워크상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더리움이 사실상 제일 크죠. 근데 이더리움이 락업이 제일 많을 때는 300만 개 이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서 또 익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락업이 280만 개까지는 줄었습니다. 280만 개, 20만 개 정도 줄었는데, 어쨌든 디파이는 지속적으로 달러로 보면 가치가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더 많은 이더리움을 락업시키고, 물론 그게 이오스에서 탄생하면 이오스에서도 또 락업이 될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현재 약간 잘 돌아간다는 게 보여주고 있고 금액도 꽤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이더리움을 락업시키고 이더리움의 가치가 디파이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이 현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 버블을 만들어주고, 이 버블이 또 터질 수도 있지만 그 버블까지도 이더리움 많이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오스가 만약 이 생태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이게 급격하게 커지면 이오스가 또 엄청나게 오를 수 있겠죠. 어떤 플랫폼이든 이 디파이가 커지면 이게 엄청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약점도 있는데, 약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점 같은 경우는 디파이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디파이의 특징, 디파이가 왜 블록체인의 미래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좀 즐겁게 들으시기를 바라고,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 다음 영상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빠이빠이.